네, 방금 소개받은 남기업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감마에 의존하지 않고 제 손으로 사각형도 옮겨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제 연구소 이름이 토지 플러스 자유라는 이름인데요. 사람은 땅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런 뜻을 가진 연구소입니다.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까,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기본사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 기본적인 삶 어디서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집에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은 우리 주최 측에서 정해준 제목인데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기본사회구현의 첫걸음은 기본 주거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화성시에서 요청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또 온 거는 제 고향이 화성입니다. 네, 화성 8탄 대방 초등학교라고 하는 데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연이 있고 더 마음이 가는데요. 꼭 그 기본 사회의 모델을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잘 만들어서 널리 보급하고 선두주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자, 주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주거 얘기는 굉장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지금 주거 때문에 사실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초저출생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거.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좀 한번 전체 그림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굉장히 평등한 상태에서 정부 수립 이후로 토지개혁에, 농지개혁에 성공해서 굉장히 균등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60년대 후반에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주거 문제, 땅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겪어왔는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양극화, 이중구조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정규직의 절반밖에 급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전체 노동시장에서 그 절반, 한 41.7%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종사자들이 80%, 약 80% 되는 사람들이 이제 노동소득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한쪽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 불평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금융시장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국의 자본에 잠식되면서 또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과거의 은행들은, 외환위기 전의 은행들은 기업 대출을 주로 했습니다. 회사에 주로 대출을 해줬고 개인에게 대출을 안 해줬는데, 그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는 개인에게, 가게에게 대출을 주로 해줬는데, 주로 어떤 대출이냐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96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의 36.4조 원이었는데 2025년 올해 1분기에는 1133.5조 원으로 증가했어요. GDP는 같은 기간에 3.2배 증가했는데 주담대는 31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은 대출을 먹고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이 계속해서 주택을 사는데 공급을 했는데, 여기서 소득 불평등이 좋은 직장에, 상대적으로 양질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유리한 조건에서.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자산시장, 자산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주택인데, 주택을 매입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좀
그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금융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집을 사기가 어렵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거비가 더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또 비싼 집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소득 불평등에서 자산 불평등으로 넘어가고 거기에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에서도 또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또 소득 불평등이 일어나고 거기서 불평등이 또 이제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고 주거 불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주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누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주거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집값이 너무 높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 그리고 집이 소유가 편중돼 있다. 다른 나라는 전세제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만 독특하게 있는 전세제도 때문에 전세를 끼고 이제 집을 사는 요즘에는 그걸 이제 갭투기라는 말로 이렇게 바꿨죠. 갭투기 때문에 주택 수요 편중이 굉장히 높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거복지 수준이 열악하고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00만 가구 가까이가 됩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지금 2만 9천 명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땅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300조 원 이상의,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거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노력을 안 해도 계속 부가 증가하고 집과 땅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사실은 주거로 인한,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은 사실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는 없죠. 그런 사회가 또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보다 열심히 일하고 보다 열심히 사회에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이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은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입니다. 부당한 원인. 정당한 원인이 아니라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인 거죠. 그것이 매년 300조 원 이상의 불로소득이 발생한다. 이 불로소득은 결국에는 집이 없는 사람, 또 집을 사는데 비싸게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에 의해서 집이 많은 사람에게,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전되는 그런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불평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 주거를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물론 지방정부도 해야 되지만 중앙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5가지의 원칙을 늘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원칙을 하나하나 보면, 먼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지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 건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강남에 지어놓은 건물과 강원도 고성에 지어놓은 건물이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은, 똑같이 지었다 하더라도 차이 나는 것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공적 개념을 강하게 적용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된다. 두 번째는 토지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가급적 과세를 하고, 그리고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제도를 그렇게 짜야 된다. 세 번째는 집을 새로 공급할 때는 저렴하고 부담이 가능한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투기가 잘 안 일어나는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심한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좀 더 높여주고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을 해서 굳이 집을 사서 내가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로 점점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금융권은 상환 능력이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는 그걸 정책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대출을 늘려왔는데요. 지난 윤석열 정부도 그래왔습니다.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을 좀, 그런 제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러면 뭐 중앙정부가 이것을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지방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본주거를 위해서.
먼저 지방의 주거 현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파주시와 뭐 이렇게 등등 6개의 기초지자체의 아파트 값과 가격과 소득의 대비, 그것을 이제 PIR이라고 부르는데요. PIR이 5다라고 하면은 한 푼도 안 쓰고 5년 동안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화성시는 여기서 얼마죠? 7.65입니다. 7.65. 계산을 해보니까 7.65인데요. 7.6년 동안, 약 8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유엔에서 주택 가격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를 평가할 때 이렇게 기준을 나눠요. 3 이하가 적정 수준이다. 그런데 5에서 8 수준은 극도로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화성시의 아파트 가격은 물론 뭐 동탄과 또 지역이 좀 다르겠지만, 편차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극도로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공급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당연히. 또 하나는 이제 빈집이 이제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빈집은 전체 2023년 통계가 153만 호의 빈집이 있습니다. 전체 주택의 8.2%가 빈집인데요. 그 빈집 안에는 1년 이하, 그러니까 뭐 준공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는 주택, 여러 가지 사유로 빈집이 있는데 1년 이상이 된 빈집이 전국에는 38만 7천 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집인데 사용되지 않는 거죠. 시장에서 퇴장된 주택입니다. 시장에서 퇴장됐으니까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자, 근데 이 빈집, 1년 이상 된 빈집은 어디에 맞냐면 동이라 이제 무슨 동, 제가 뭐 화성시 보면 남양동 이런 게 있는데, 남양동 이런 데가 아니고 읍이 아니고 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많은 거죠. 화성은 이제 도농복합도시니까 농촌으로 가면 제가 살고 있는 화성 그쪽에도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빈집 중에서 47.3%가 1년 이상 된 빈집이고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새로 공급하는 주택은 저렴하고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이미 있는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2분 남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땅은 임대하고, 공공이 보유하고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주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땅을 임대하게 되면 그럼 토지 임대료는 얼마냐? 제 뭐 정책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러면 공공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설계를 잘 하게 되면 공공의 재정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기가 안 일어날 수 있고, 이거를 분양한 다음에 자유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 시장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렴하고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빈집세를 부과하고 빈집 신탁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빈집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뭔가 부담을 줘야 돼요. 빈집을 소유하고 있다, 빈집세를 부과한다, 뭐 재산세에서 조금 더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한다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시장에 내놓든지, 아니면 처분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처분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거주할 수도 있지만, 공공이 그것을 신탁해서 공공이 수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 땅을 사서 집을 공급해야 될 부담이 줄어지고, 그리고 빈집을 소유한 사람은 소득이 생겨서 좋고, 공공은 새로운 집을 공급할 수 있어서, 화성시는 더 공급을 늘릴 수 있어서 굉장히 일거양득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빈집세라고 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세금은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세목을 정해서 이제 신설을 해야 되는데, 재산세를 통해서 좀 올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의회를 통과해서 올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화성시에서 이 빈집에 대한 세금을 좀 부과했더니 빈집이 시장에 나오더라, 그리고 집을 새로 공급할 필요가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빈집세를 또 제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조계원 의원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